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19년 하반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전남도 의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현안부터 혁신교육을 위한 대책까지 전라남도의 정책이 닿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도정 질의, 그 후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 하반기 도정 질의가 끝났습니다.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도 첫 도정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얼떨결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도정 질문 끝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도정 질문을 할까 고민도 했었고,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무슨 일이든지 준비를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더 유익한 도정 질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유익한 도정 질문이었다고 평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번과 도정 이번에 비교했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작년에는 주제 하나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0분을 이제 그 주제 하나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는 4가지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질문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제안하는 형식으로만 끝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그러나 4가지 질문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민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 응급의료 체계나 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4가지 주제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고요. 네, 전남의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서 이제 닥터 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의 동부권은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정부가 이제 스마트 양식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실시를 했었어요.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전남도가 전국 양식 산업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2번이나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 밀렸고, 한 번은 또 전남 고성에 밀렸고. 그래서 스마트 양식업이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거기에서 공모 사업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청 대변인실이 우리 소관위원회 소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 제 나름대로의 방안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대책들을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도정 질의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의원께서 현재 전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저도 한 가지 주제보다는 우리 도민들이나 특히 우리 전남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해서 한 6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 첫 번째가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17일 날 전남 도청을 방문할 때 우리 전남을 새롭게 먹여 살릴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대해서 아직 도민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의회에서 한번 다뤄보자 해서 다뤘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무려 16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소방본부장에게 물었고, 본부장은 이제 지자체와 학교랑 상의해서 곧 해결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내에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무기계약 전환 됐습니다만, 초등 스포츠 강사가 지금 무기계약 전환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신문 안정화 대책을 교육감에게 질문했고, 또 긍정적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제 수능 후 전후에 우리 고3 현재 교실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 입시 제도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과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시로 90% 이상 진학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수선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TF팀을 만들어서 강구해라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목포 시민들, 특히 동부시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구 목포 청호 중학교 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과거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폐교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이제 범죄 소굴이나 아니면 화재로부터의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빨리빨리 우리 폐교를 활용해야 된다 해서 이번 교육감께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창의 융합 센터로 구 목포 청호중을 이용하겠다. 제가 아파트는 안 됩니다 했더니 교육감님도 안 됩니다. 아파트는 동의합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나주에 영재과학고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막연해서 제가 정확히 따지고 들었었는데요. 영재과학고 신설은 없고요. 전남과학고 나주에 있습니다. 전남과학고를 영재과학보다 더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이전 또는 증설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민 의원님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립 문제가 제자리 걸음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균특 예산으로 이 국제 컨벤션 센터를 짓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시켜 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1,150억이라는 이 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도와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가서 이걸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니 건립을 해달라고 하니 이건 지방 이양 사업이다. 이 예산 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남도가 꽉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수시가 이 얘기를 듣고 민자 유치를 생각을 한 거예요. 민투를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민투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나 또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표를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도가 이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B구역인데 저희 보시다시피 이 엔터테인먼트 구역이라든가 복합 컨텐츠 구역이라든가 또 이 레저 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박람회장을 사후 활용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투를 하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다가 전체에다가 리조트라든가 오락 시설물을 넣어가지고 뭐 거기에 나온 이익으로 이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봐서는 얼핏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존을 이렇게 정해진 것에서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나 이제 시민들은 반대 입장을 내보내고 있고 또 전남도도 이것은 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좀 받으셨습니까? 글쎄 그 답변이 사실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좀 답답한 실정인데 전남도가 이제 항만공사라든가 이런 그 공공기관과 이 협의를 해서 이 박람회장 내에 컨벤션 센터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항만공사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빚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실정이나 여건이 과연 여기에다가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제 COP 유치와 관련해서 이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COP 유치는 어쨌든 가설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이제 다른 지역 경쟁 도시와 좀 비교를 하면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 데는 건설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COP 유치를 하는데 컨벤션 센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가져오는 방안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민자 유치는 지금은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혹여
괜찮은 것이 있다면 민자유 씨도 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남 도내에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된 그 TF팀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들 생각하고 대책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원께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네, 블루 이코노미가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블루 이코노미 영어잖아요. 저도 영어를 전공한 이제 사람이지만 저는 영어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어 단어를 듣고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부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블루 이코노미 영어에 대해서도. 근데 이 블루 이코노미 영어가 우리 전남도가 맨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실은 2010년도에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라는 이 운동가가 주창한 경제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녹색 경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무차별하게 훼손했던 게 적색 경제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환경이 너무 파괴되니까 인간의 어떤 생명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 해서 저탄소 운동이 그린 이코노미, 녹색 경제입니다. 그런데 녹색 경제만으로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구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탄소 배출을 없애는 무탄소 경제가 바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이코노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인간이 가진 최첨단 기술을 자연의 어떤 종들이 활용하는 어떤 방식대로 적용해서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사는 이러한 신개념의 경제 정책인데요. 제가 그 블루 이코노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 두꺼운 책인데 정말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속에 10년 안에 100가지 혁신 기술로 1억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도청에 근무한 공교회 공무원들께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6개의 큰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이 30개를 지금 정했어요. 그 6개가 이제 맨 처음에 블루 에너지, 또 블루 바이오, 블루 농수산, 또 블루 투어, 블루 트랜스포트, 또 블루 시티의 6개인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블루 농수산이었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루 농수산을 할 때 좀 더 우리 최근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좀 대규모의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 농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농민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했고요. 또 세부 사업이 30개인데 제가 그 30개 세부 사업의 지역별 22개 지역별 분포들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특정 지역에 소외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22개 시군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고 집행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2개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 지역 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받은 상황입니까? 네, 우리 김영덕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남도의 어떤 큰 행사를 가보면요, 모든 게 이슈가 블루 이코노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도 있어요. 그래서 전남에서 시작한 블루 이코노미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어떤 로드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우리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투입하겠다, 이런 약속도 받았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블루 이코노미에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다른 도정 질문에 뭐 해주셨냐면은 이제 동부 지역에 응급의료 체계가 없는 건 역시 이거 문제라고 현안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끄집어낸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여수 돌산 쪽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수송 체계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방서 측이라든가 이런 뭐 전남도에서 그 체계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여수시에서 마련한 거지만은 여수시에서 이랬을 때 전남도는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전남도의 응급 의료 체계를 쭉 살펴봤더니 전남 동부권에 이 펼쳐지는 응급 의료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닥터헬기는 어떤가? 닥터헬기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예. 닥터헬기는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닥터헬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남 동북권은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우리의 응급 의료 체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제가 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닥터헬기가 2011년부터 이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600여 명의 생명을 지켰으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닥터헬기가 처음에는 소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형으로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중형으로 바뀌고 나서 한 140km까지 이게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km면은 이 목포 앞에 계류장이, 이제 닥터헬기가 있는 곳이 앞에 계류장입니다. 이곳에서 전남 지역의 모든 섬을 커버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140km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거문도까지, 예를 들어 거문도에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여기서 앞에 계류장까지가 120km예요. 근데 거문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를 싣고 목포의 한국병원으로 갑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거문도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순천에 있는 성가를로 병원도 전남 동북권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순천 성가를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나서 다시 앞에 계류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싣고 목포 한국병원으로 가면은 여기 가족들은 느닷없이 이 환자를 돌보러 여수로 나와서 다시 목포로 와야 되는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성가를로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서 그냥 성가를로 병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전남도가 어떤 체계를 마련했냐면, 모든 헬기, 그러니까 전남에 있는 응급의료 이송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설, 그러니까 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이 12대가 언제든지 뜰 수 있게, 어디서든지 뜰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했어요. 네, 아마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육위원이신 이 의원께서 소방차 진입 장애 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번 도정 질문에서 유독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방금 우리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부권이 항상 동부권에 비해서 뭐든지 열악한 줄 알았는데, 이제 민병대 의원님의 어떤 질문을 내용을 보고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오히려 응급의료 관련해서 낙후 지역이구나, 이것도 알게 돼서 지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방차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학교가 무려 16군데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목포 지역에 3군데, 또 군단위 지역도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교문을 좁게 하거나 아니면 도로와 교문의 각도상 소방차가 대형 펌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회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옛날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자체가 큰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좁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차가 많이 늘어서 양쪽에 주차한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했고, 소방본부장도 이제 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 얘기는 작은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대형 펌프차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곧 시정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대단히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근데 도정 질문이 왜 유용하냐면, 굉장히 이제 어떤 의원들은 좀 지루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고통이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한데, 제가 사실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를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요. 그리고 발굴을 해주시고 자료를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제시를 해주시고 앞으로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정 질문이 의원들에게도 역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정 질문 준비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없으면은 도정 질문을 준비할 수도 없고 또 깊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며 2019년 하반기 도정 질의가 끝났습니다. 교육 그리고 행정, 문화 역사 등 전라남도의 현안들의 대책 마련을 통해 더 나은 전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